이 천하의 못난 계집애야. 그 공부는 누가 시켰어? 오빠나 잘 섬기고 시집이나 잘 가라고 키웠더니. 아버지의 허리띠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것은 1970년 겨울 17살 내 인생의 소리였어요. 방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감싸 하는 어머니의 흐느낌이 세상의 전부였던 겨울밤이었죠. 허리띠가 다시 허공을 갈랐어요. 이번엔 내 등을 스쳤지만 아픔보다 더 아픈 건 무력감이었죠. 17살 윤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구석에 웅크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여보, 제발. 윤정이는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의 애원은 항상 그렇듯 소용없었어요.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우리 집은 매일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바람 한 점 없는 겨울밤인데도 우리 집 안에서만 폭풍이 몰아쳤죠. 창밖으로는 마을의 고요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집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하지만 우리 집만은 달랐어요. 이번 주 월급도 다 어디다 써버린 거야? 술값이야? 도대체 우리 애들은 뭘 먹고 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오늘따라 용기를 낸 걸까요? 그게 더 큰 화를 부르는 줄도 모르고. 계집년이 소리를 높여 내가 벌어온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야?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어머니의 얼굴을 핥힌 거예요. 엄마. 저도 모르게 달려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어요. 어머니의 온몸이 떨고 있었죠. 마치 한겨울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비켜. 너까지 맞을래? 아버지의 손이 다시 허공을 가르려는 순간 대문 소리가 들렸어요. 또 시작이네. 오늘도 술 마셨나 보네. 이웃집 김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방문 틈새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죠. 매일 밤 들리는 우리 집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이제 지쳐버린 걸까요?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마쇼. 내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의 고함에 김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어요. 또다시 우리만 남겨진 거예요. 도움은 없었죠. 그 시절엔 가정사는 그저 가정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찬물에 손이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어머니는 마당 수도가에서 얼굴에 피를 씻었어요. 윤정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방문 꼭 잠그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를 본 건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 여편네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밤중에. 아버지의 눈빛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단지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쪽지 한 장만이. 미안하다. 더는 못 견디겠다. 윤정이 잘 부탁한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떠나버린 거예요. 나를 두고. 아버지는 쪽지를 구겨 던지고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찼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모든 관절이 녹슨 것처럼. 내 애미꼴을 보아라. 집구석 버리고 도망간 년이. 아버지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장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윤정이 잘 부탁한다. 누구에게요? 이 사람에게? 날 때리고 욕하는 이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날부터 집안일은 모두 내 몫이 되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빨래, 청소, 밥 준비.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밤이면 어머니가 없는 자리를 내가 대신했죠.
맞는 것도. 이게 다 너 같은 계집애 때문이야. 공부는 왜 하는 거야? 누가 대학까지 보내준대? 내일부터 학교 그만두고 공장에 가. 아버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학교마저 빼앗긴다면 나에게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17,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소녀에게. 라디오에서는 패티김의 이별이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별이란 아무 말도 없이 떠나는 거라지만 그대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나를 두고 떠나가나? 어쩌면 나도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이 집과 아버지와 어쩌면 내 어린 시절과도. 창밖으로 보이는 동백나무 가지에 빗방울이 맺혔어요. 곧 꽃이 피겠죠. 하지만 난 그 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라면을 끓이다 팔에 대인 자국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처럼 나도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보따리를 쌌어요. 2벌의 옷과 학교 교복,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 100원. 이게 내 전부였죠. 새벽녘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살며시 문을 열었어요. 마당의 동백나무 아래를 지날 때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한번 쓰다듬었죠. 미안해, 나도 도망칠게. 여수역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오직 멀리라는 생각뿐이었죠. 시골 처녀가 보따리 하나 들고 서 있으니 누가 봐도 도망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어디 가려고 아가씨? 영무원 아저씨의 물음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정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서울. 서울 가는 기차요. 생각보다 빨리 대답이 나왔어요. 서울.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곳에선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죠. 기차표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이 돈으로는 서울까지 갈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죠. 발걸음을 돌려 역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배고픔이 밀려왔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역 앞 작은 분식집에서 나오는 라면 냄새에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죠. 거기 아가씨, 청소할 줄 알아?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계셨죠. 네. 겨우 대답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2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여간 청소는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방망이질을 하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손님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지웠죠.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아버지의 술주정보다는 나았어요.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으니까요. 윤정아, 사무실 손님 체크아웃 했으니 청소해라. 여관 주인 박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짧게 말씀하셨어요. 무뚝뚝해 보였지만 처음으로 내게 밥을 제때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었죠. 내겐 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사무실은 항상 담배 냄새가 심했어요. 창문을 열고 이불을 뒤집으며 생각했죠. 이 방에 묵었던 그리고 앞으로 묵을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가졌을까? 여관 이름은 동백장이었어요. 여수 항구 근처에 있어 주로 어부들이나 출장 온 상인들이 묵어갔죠. 가끔은 연인들도 왔어요. 그런 날이면 방 청소하기가 더 민망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기분도 들었어요. 아가씨, 수건 좀 더 주시겠어요? 복도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어제 저녁에 들어온 치료실 손님이었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수건을 들고 치료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그 청년이 나왔고
수건을 건넸죠. 그런데 그가 문득 물었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이 여관에서 일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누구도 내 이름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저 거기 처녀, 청소하는 아이 같은 말로 불렸을 뿐이었죠. 윤정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어색했거든요. 윤정. 예쁜 이름이네요. 누가 지어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내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셨죠.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청년은 나를 쳐다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작은 동백씨였어요. 이거 심으면 내년에 꽃 피어요. 우리 같이 볼래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내년이라는 말이 낯설었거든요. 내일도 모르는 삶을 살던 내게 누군가 내년을 약속한 거예요. 정우라고 합니다. 고기잡이배 탑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동백씨를 건네는 순간만큼은 부드러웠어요. 그 작은 씨앗 하나를 받아들고 있는데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아, 빨래 좀 널어라. 황급히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동백씨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정우 씨는 자주 여관에 묵게 되었어요. 어업회사와 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여수에 온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항상 치료실을 찾았고 나는 그 방을 가장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여관 뒷뜰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정우 씨가 다가와 옆에 앉았죠. 윤정 씨는 여기서 계속 일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가족은요? 혹시 연락하시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와 연락할 생각은 없었고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가족이 없어요.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하시느라 바빠서 이모님 댁에서 자랐죠.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군요. 매일 바다에 나가면 무섭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바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걸 줘요. 자유를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자유. 그것은 내가 여수역에서 보따리를 쥐고 앉아 있을 때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죠. 정우 씨는 조그만 유리단지를 내밀었어요. 여수 바다에 사는 조개 껍데기 넣어봐요. 당신만의 바다를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낡은 고무신을 신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던 그 시간들이 내겐 첫사랑이었어요. 윤정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바다 구경 가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할머니에게 말씀드리자 의외로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 좀 하면 어때? 어차피 일요일은 내 쉬는 날인데. 할머니의 말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데이트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그 일요일 처음으로 여관 밖에서 정우 씨를 만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라 도시락을 펼쳤죠. 내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김밥이었어요. 맛있네요. 윤정 씨가 손수 만든 거예요? 네. 박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정우 씨의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게 사랑일까? 17의 집을 나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정우 씨는 그 갈매기들을 보며 말했죠. 저 새들은 자유롭지만 결국 둥지로 돌아와요. 모든 생명은 돌아갈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을까? 집은 이제 없었고 여가는 임시 거처일 뿐이었죠. 윤정 씨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정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냥 나랑 살래요? 작은 집이지만 항구 근처에 방 2칸짜리가 있어요. 어머니도 계시지만 좋은 분이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정우 씨는 계속 말했어요. 억지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윤정 씨가 내 곁에 있었으면 해요.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우 씨와 산다면 어떨까? 그의 어머니는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해도 될까? 다음 날 박할머니가 불렀어요. 윤정아, 그 총각이 널 마음에 들어했나 보구나.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여관 주인 10년 하다 보면 다 보여. 어제 그 총각이 와서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어떤 애인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과거를 알게 되면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가출, 내가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까지. 걱정 마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과거야 어떻든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박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무뚝뚝해 보였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신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정우 씨가 다시 여관에 왔어요. 치료실 열쇠를 건네며 물었죠. 생각해 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정우 씨는 내게 내년을 약속한 사람이었으니까. 미래를 꿈꾸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죠. 네,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정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다음 달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박할머니와 정우 씨의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들어서는 내 모습을 보며 정우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윤정 씨가 내 아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17의 집을 도망쳐 나온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다니. 항구 근처 작은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정우 씨의 어머니가 맞아주셨는데 처음엔 약간 냉랭한 느낌이었죠. 어디 집 딸이라고? 부모님은?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죠. 정우가 널 선택했으니 잘 살아보렴. 그렇게 새 삶이 시작되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그 일상이 내겐 꿈만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산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나였으니까요. 정우 씨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어요. 보름에 한 번씩 돌아왔고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죠. 조개 껍데기, 조약돌, 그리고 항상 웃음을 담은 눈빛.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이상해요.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을 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나를 더 차갑게 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죠. 특히 정우 씨가 없을 때면 더했어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이 감히. 방문 너머로 들리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정우 씨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날은 초겨울이었어요.
11월 말쯤 되었을 거예요. 바다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시절엔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았고 바다는 언제든 사람을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정우 씨는 그날 아침 일찍 출항한다고 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먼 바다로 갈 거예요. 큰 고기가 많대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다른 배보다 먼저 나가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오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쌀이 귀했던 시절, 그래도 보리쌀에 쌀 조금 섞어지었죠. 반찬은 간장에 절인 무와 김치뿐이었지만 정호 씨는 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살게 했죠.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윤정 씨, 문단속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떠났어요. 고무신 신는 뒷모습이 왜 그리 쓸쓸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가슴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무언가 분주했어요. 방안을 들락날락하시며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기도 하고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둔 옷가지들을 만지작거리셨죠. 난 무슨 일인지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나, 우리 사이엔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바깥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정우 씨가 신고 나간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비에 젖을까봐 안으로 들여놓으시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구나. 정우배는 괜찮은지 모르겠네.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그날따라 특별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 밤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걸. 저녁이 되고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전축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어요.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정호 씨는 웃으며 내볼을 꼬집곤 했는데 그날은 그 자리가 비어 있었죠. 내일이면 오겠지. 혼잣말을 하며 유리단지를 닦았어요. 정호 씨가 준 그 작은 유리단지 안에는 바다의 조각들이 모여 있었어요. 조개 껍데기, 작은 돌멩이, 그리고 동백씨 하나. 꽃이 피길 기다리는 씨앗이었죠. 밤이 깊어갔어요. 연탄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방 안은 점점 추워졌지만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내 몸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문을 열었고 마당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바다가, 풍랑이, 정우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나갔죠. 정우 씨가 타던 배의 선장과 마을 이장님이 서 계셨어요. 그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에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정우 씨가 탄 배가 전복됐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시신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말이 더 괴로웠어요. 못 찾았다는 건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공존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모습이 처음이었어요. 항상 단단하고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그저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죠. 사흘 동안 해경이 수색을 했지만 정우 씨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바다는 그를 영원히 품에 안은 거였죠. 우리에게 남은 건 구명조끼 한 조각과 그가 입었던 작업복 단추 하나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를 시신도 없었지만
마을 관습에 따라 간소한 의식을 치렀어요. 정우 씨의 사진 한 장을 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했죠. 어머니가 집을 떠난 후 두 번째로 맞닥뜨린 상실이었지만 이번엔 더 깊고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내 삶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정우 씨의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없었어요. 방구석에 놓인 작업화, 벽에 걸린 그물, 그리고 식탁 위의 유리단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밥도 거의 드시지 않고 그저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셨죠. 난 부엌에서 밥을 하고 마당을 쓸고 평소와 같이 일상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느 아침 시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외출복을 입으셨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으셨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 그 말을 끝으로 나가셨어요. 평소라면 묻지도 따라가지도 않았을 텐데 왠지 그날은 불안했어요. 시어머니 뒤를 몰래 따라갔죠. 시어머니는 정우 씨가 자주 가던 포구 쪽을 천천히 걸어보시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분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지만 그때는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내 방문을 노크했어요. 윤정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방으로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당에 있던 작은 사과나무에서 딴 사과 몇 개를 바구니에 담아 내밀었죠. 이거 챙겨라. 내 짐도 싸고. 네. 무슨. 이제 돌아가야지. 내 친정으로.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정우 씨에게 들은 거겠죠. 정우 씨가 없으니 이제 난 이 집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시절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을 수 없을까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정우 없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동안 많이 참아왔으니까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방으로 돌아와 보따리를 쌌어요.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정우 씨가 준 유리단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내 고무신 한 켤레. 그게 내 전부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오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새벽이 왔고 나는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다시 나오실 때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집에 가면 아버지께 드려라. 네. 바구니를 받아들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수역으로 가는 길, 동백나무 아래를 지났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언젠가 필 거라고 믿었던 그 나무. 이젠 다시 볼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역에 도착해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준 과일 바구니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왜 이걸 주셨을까?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기차가 들어왔고 나는 조용히 올라탔어요. 창가에 앉아 떠나가는 여수의 풍경을 바라봤죠. 이곳에서의 짧은 행복, 그리고 긴 슬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창문 밖으로 여수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죠. 마음속으로는 저 너머 푸른 바다를 떠올렸어요. 정우 씨가 영원히 잠든 그 바다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절엔 며느리의 자리는 그저 며느리였을 뿐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17에 도망쳐 나와 19에 시집가고 20에 과부가 된 그런 인생이 낯설었어요. 해질녘 노을빛이 차창을 물들릴 때쯤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준 그 과일 바구니. 왜 이걸 줬을까? 손을 뻗어 바구니 뚜껑을 살짝 열었어요. 사과 몇 개가 보였고 그 밑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봉투를 꺼내 열었는데 윤정에게 정우 씨의 글씨였어요. 그의 손글씨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매일 아침 쪽지를 남기고 떠나던 그 사람의 글씨를.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윤정아, 미안해. 사실 난 내게 정직하지 못했어. 너를 만나기 전 어머니가 정해주신 여자와 혼인을 약속했었어. 서울에 살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여자야. 너와 결혼했지만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어.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기차의 덜컹거림도 주변 승객들의 이야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 글자들만 보였죠. 너와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그 우연이 내겐 가장 소중한 행운이 되었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런 건 처음이었어.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눈물이 그의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읽었죠. 다음 출항 전에 서울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모든 걸 확실히 정리하려고 해. 2번 다시 바다에 나가지 않고 작은 가게라도 열어서 오직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편지로 남기는 게 미안하지만 돌아오면 용기 내서 제대로 이야기할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니. 그리고 이제는 그와 모든 것을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너를 냉대하셨던 거야. 하지만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에 편지를 구겨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만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봉투 속에는 편지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작은 통장 하나가 더 들어 있었죠. 통장을 펼쳐보니 내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이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정우 씨가 꾸준히 모아둔 흔적이 보였어요. 윤정이와 가게 열기라고 메모도 적혀 있었죠. 편지에서 말했던 그 가게. 정우 씨는 정말로 바다를 떠나 나와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통장 속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죠. 이 돈은 정우가 너를 위해 모아둔 거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써라. 그리고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내게 사과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늘 차갑고 단호하던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다니. 바구니 맨 아래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쌓인 동백씨였어요. 정우 씨가 나에게 처음 준 그 동백씨. 시어머니가 이걸 왜 여기에 넣으셨을까? 그때 불현듯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친정에 다녀온다던 말. 왜 그러셨을까?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창밖을 보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기차는 어느새 전라남도를 벗어나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친정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고아로 자랐다고 하셨거든요.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 친정에 다녀온다는 거짓말, 그리고 나를 떠나보내는 마음.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에게 죄책감, 그리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기차 안 승객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다음 정거장이 어디든 내려서 돌아가야 했어요. 다음 역이 어디인가요? 옆자리 아주머니께 물었어요. 군산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네. 언제 도착하나요? 10분쯤 후일 거예요. 10분.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차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동안 내 머릿속은 시어머니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드디어 군산역에 도착했어요. 나는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역 안으로 달려가 매표소를 찾았죠. 여수행 기차가 언제 있나요? 오늘은 더 없어요. 내일 아침 첫 차가 7시에 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내일 아침까지? 너무 늦을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여수까지 가는 버스는요? 마지막 버스가 1시간 전에 떠났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역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죠. 택시가 보였어요. 아저씨, 여수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수요? 빨리 가도 5시간은 넘게 걸릴 텐데. 요금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빨리 가요. 포근함은커녕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정우 씨의 어머니였어요. 그분이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택시에 올라탔어요. 과일 바구니와 정우 씨의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여수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괜찮기를.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그저 깜깜한 어둠뿐이었죠. 마치 내 마음처럼.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창밖으로는 시골 마을의 불빛이 간간히 스쳐 지나갔죠. 그 시절엔 도로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리며 온몸이 흔들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이미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밤길이라 위험해요.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었어요. 그때 시골에선 전화도 없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방법이 없었죠. 그저 마음속으로 제발, 제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나는 정우 씨를 잃고 시어머니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길이 점점 미끄러워지네.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이대로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험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그분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분은 아들의 약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아들과 내 사이에서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마저 잃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어요. 그제야 내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많이 다급해 보이시네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그 질문에 대답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그때 갑자기 택시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런. 앞쪽 타이어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택시가 도로 한쪽으로 미끄러지다 멈췄죠. 타이어가 터졌네요. 죄송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해야겠어요. 기사님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또 시간이 지체된다니. 손목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요. 기사님은 비를 맞으며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고 나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빗소리 사이로 뭔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방차인지 구급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내 가슴을 더 조이게 했어요. 제발 우리 집이 아니길. 2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타이어 교체가 끝났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 비는 더 거세졌고 도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조심해서 가야겠어요. 이런 날씨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기사님의 말이 맞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앞서갔어요. 비를 맞으며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있는데 문득 정우 씨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엔 집에서 나오지 마요. 위험하니까. 항상 그렇게 말하던 정우 씨. 그 말을 들었다면 오늘 이렇게 달리고 있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구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마을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여수 어디로 모실까요? 남산동이요. 바닷가 쪽으로. 마음은 이미 그 집 앞에 가 있었어요. 어두운 집, 굳게 닫힌 문, 그리고 그 안에 홀로 계실 시어머니. 드디어 여수에 도착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시절엔 밤 늦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엔 더욱 그랬죠. 저기 모퉁이를 돌면 돼요. 택시가 우리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멀리서 보니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불빛 하나 없이 불길한 예감이 더 강해졌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었어요. 요금을 서둘러 지불하고 뛰어나갔죠. 비를 맞으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골목은 어두웠지만 그 길은 눈을 감아도 찾을 수 있었어요.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굳게 닫힌 대문. 어머니, 어머니.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윤정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때 문득 정호 씨가 처음 시집 올 때 알려준 게 생각났어요. 혹시 열쇠 잃어버리면 담 옆에 돌 밑에 여분 열쇠 있어요. 망설임 없이 담 옆으로 달려갔어요. 비에 젖은 흙을 더듬어 돌을 찾았고 그 밑에는 정말 열쇠가 있었어요. 손이 떨려 열쇠를 넣기가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연탄 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이건 분명 위험한 신호였어요. 안방으로 달려갔죠. 어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작은 연탄 난로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문틈은 수건으로 막혀 있었죠. 숨이 막혔어요. 곧 나도 어지러워졌지만 정신을 차렸어요. 우선 창문을 모두 열고 시어머니를 들어 마당으로 끌어냈어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119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어요. 오로지 내 힘으로 시어머니를 구해야 했죠. 비가 내리는 마당에 시어머니를 눕히고 얼굴에 물을 뿌렸어요. 가슴을 세게 눌러보기도 하고 인공호흡을 시도해보기도 했죠.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어디선가 본 기억을 더듬어 시도했어요. 어머니, 제발 눈 떠요. 제발요.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미약했어요. 하지만 살아계셨어요. 간신히 이웃집에 뛰어가 도움을 청했어요. 다행히 옆집 최 씨 아저씨가 있었고 그분이 읍내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 손수레에 시어머니를 싣고 비를 맞으며 달렸어요. 그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늦게 도착했다면 시어머니는 이미 읍내 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셨고 나는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연탄가스 중독이 심했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랐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살아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새벽녘 시어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서서히 눈을 뜨시더니 나를 보고 놀라는 듯 했어요. 윤정이?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안도의 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손을 약하게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왜 돌아왔니? 그 질문에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주신 바구니 때문에요.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동안의 슬픔, 분노, 오해,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더 빨리 깨닫지 못해서. 그날 새벽 병원 창문으로 비가 그치고 동이 트는 게 보였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아들을 잃고 나니 살고 싶지 않더구나. 아들이 떠나고 나서야 정우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방해했는지 깨달았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도 너도 없는 집이 더 허전하더구나. 정우 흔적이 있는 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너뿐인데 내가 너를 보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저희 많은 이야기 나눠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벌써 창밖은 환한 아침이 되어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루만 더 입원하시고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병원 복도로 나와 창문을 열었어요. 비가 그친 후에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죠.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정우 씨가 영원히 잠든 그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바다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 보고 있나요? 어머니를 지켰어요. 이제 괜찮아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17에 집에서 도망쳐 나와 이제 21살이 된 나. 이제는 누군가를 구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그토록 바랐던 가족을 지킨 거예요. 병원 식당에서 죽을 사와서 시어머니께 먹여드렸어요. 처음으로 내가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모습이었죠. 그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윤정아, 내 어머니, 우리 함께 살자.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가족이 생긴 거예요. 진짜 내 가족이. 밥을 한 숟가락 떠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 이제 함께 살아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한 건 사흘 후였어요. 그동안 난 병원 의자에서 자며 시어머니를 간호했죠. 약해진 모습으로 천천히 걸으시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셨어요. 이 집이 이제는 너무 무겁구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우 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집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곳이었으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전히 연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구석구석 청소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불 위에 앉아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 따뜻한 미역국 끓여왔어요. 조금만 드세요. 병원에서 나온 후 시어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한 숟가락을 뜨고는 다시 내려놓곤 하셨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 해요. 윤정아, 내 어머니, 왜 나를 구했니? 내가 너한테 잘해준 적도 없는데.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왜 시어머니를 구했을까? 그 순간에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인데. 어머니도 제 가족이니까요. 내 대답에 시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난 내게 가족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우 씨의 편지를 읽고 나니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같은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셨죠. 나는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함께 살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길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나를 불렀어요. 우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구나. 이사요? 그래.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 새로 시작하려면 새로운 곳이 필요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제안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집을 떠난다는 건 정우 씨와의 추억도 일부 놓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한편으론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느꼈어요. 정우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남겼잖니. 그리고 내게도 조금 저축이 있어. 혹시 말끝을 흐리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기가 돌았죠. 혹시 내가 원한다면 작은 가게라도 열면 어떨까 싶구나. 정우가 꿈꾸던 대로.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우 씨의 통장에 적혀 있던 윤정이와 가게 열기. 그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싹 텄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 읍내 쪽으로 가보자. 거기서 작은 가게라도 열면 어떨까 싶어.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생기를 발견했어요. 그 모습에 희망이 솟아났죠.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집 근처 작은 장터에 가서 안 쓰는 물건들을 팔았고 그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했죠. 정우 씨가 남긴 통장에 돈도 보탰어요.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하기엔 충분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읍내에 작은 가게를 구할 수 있었어요. 방 한 칸 딸린 조그마한 가게였죠. 국밥집을 열면 어떨까? 내가 아는 비법이 좀 있어. 시어머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을 거야. 내 손맛이라면 금방 배울 거야. 시어머니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난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감칠맛이 나고 고춧가루는 이렇게 넣어야 해. 매일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연습했어요. 가끔 실수해서 국물을 쏟기도 하고 간이 맞지 않아 다시 끓이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정아, 너 요리 재능 있구나. 내가 한번 알려주면 금방 터득하네. 시어머니의 칭찬이 처음이었어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가슴속에 자부심이 싹 텄어요.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니 그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날이 왔어요. 간판을 뭐라고 할지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제안하셨어요. 윤정식당으로 하자.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래.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새 출발이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인정해 주셨다는 건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게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정우 씨가 준 동백씨. 아직 심지 않았던 그 씨앗이 있었죠. 가게 앞 작은 화단에 그 씨앗을 심었어요. 잘 자라주렴. 우리 모두를 위해.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오셨고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학생 두어 명이 국밥을 먹고 갔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나는 행복했어요. 우리만의 가게, 우리만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한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었는데 국밥을 한 그릇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국밥 맛이 참 좋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시어머니께 배웠어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 가게 번창할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를 찾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퍼진 걸까요? 시장에 오는 상인들, 공무원들,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았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윤정아, 행복하니?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이란 게 뭘까? 정우 씨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작은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네, 어머니 행복해요. 어머니는요? 시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나도 행복하다. 내가 있어서.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우리는 정우 씨를 통해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가게는 읍내에서 꽤 소문난 국밥집이 되었고 우리의 삶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죠. 가게 앞에 심은 동백씨도 어느새 작은 묘목으로 자라났어요. 아직 꽃을 피우진 않았지만 잎이 나고 조금씩 키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되었어요. 어느 가을날 가게 문을 열다가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어요. 여관 주인 박할머니였죠. 아이고, 윤정이 맞네. 이런 데서 만날 줄 몰랐구나. 박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읍내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간판을 보니 내 이름이 있어 들어와 봤지. 할머니의 말씀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급하게 떠나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때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다 알고 있어. 이장님께 들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구나. 그날 박할머니는 우리 가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셨어요. 시어머니와도 인사를 나누셨고 내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죠. 이 아이가 여관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평 한 번 없이 일했다니까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윤정이는 으뜸이니까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박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난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17에 집을 나와 방황하던 내게 누군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윤정아, 저기 봐.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가게 앞 화단에 심은 동백나무에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곧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우가 준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우려나 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우 씨와의 첫 만남, 그가 건넨 동백씨, 그리고 내년에 같이 보자던 그 약속. 내년은 이미 지났지만 이제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 보고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물론이지. 분명 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이상하게도 꿈에 정우 씨가 나왔어요.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마치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어느덧 55년이 지났네요. 이제 제 나이 72,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게를 지키셨죠. 93세까지 사시면서 매일 아침 된장을 푸시고 손님들께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어요. 윤정식당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은 제 딸 미란이가 함께 돕고 있죠. 그래요.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우리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제 딸 미란이에요. 입양한 딸이지만 제겐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아이였죠.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옛 생각에 잠기곤 해요. 가게 앞에 심은 그 동백나무는
이제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매년 붉은 꽃을 피워요. 정우 씨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제 삶의 시간들이 모두 그 꽃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또 그 나무 보고 계세요? 미란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는 머리카락에 새치도 있는 중년 여성이 된 미란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고 있었죠. 그래, 이 나무를 보면 내 아버지 생각이 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또 이야기해 주세요. 미란이는 정우 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들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지만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버지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엄마가 이름 없이 살 때 처음으로 엄마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처음 주신 게 이동백 씨죠? 그래, 그 씨앗 하나가 지금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네. 오늘은 정우 씨가 떠난 날이에요. 매년 이날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국화꽃을 띄웠는데, 이제는 미란이와 함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엄마, 준비 다 되었어요. 이제 바다에 갈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벽에 걸린 액자 속 정우 씨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 옆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어요. 처음으로 식당을 열던 날 찍은 사진이죠. 어머니, 오늘 또 바다에 갑니다. 조용히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 앞에는 여전히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어요. 정우 씨가 신던 것과 똑같은 고무신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정우가 돌아올 곳을 항상 만들어두렴. 그 말씀을 지켜 매일 밤 현관에 고무신을 놓아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고무신은 마치 우리 가족의 수호신 같아요. 바닷가로 가는 길 옛집 근처를 지나쳤어요.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지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곳에서 겪었던 행복과 슬픔,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만들었으니까요. 바다에 도착했을 때 햇살은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란이가 국화꽃을 건네주었고 나는 그것을 바다에 살며시 띄웠어요. 정우 씨, 보고 있나요? 올해도 잘 지냈어요. 미란이는 이제 증손주까지 보게 해줬답니다. 꽃이 파도에 흔들리며 멀어져 갔어요. 매년 이렇게 바다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의 작은 의식이 되었어요. 할머니, 이거 주워왔어요. 미란이의 손자 준호가 작은 조개 껍데기를 내밀었어요. 반짝이는 진주색 조개 껍데기. 문득 유리단지가 생각났어요. 정우 씨가 주었던 그 작은 유리단지는 아직도 제 방 창가에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조개 껍데기와 동백잎이 담겨 있죠.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의 보물에 넣어둘게.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아이도 바다를 좋아해요. 정우 씨를 닮은 걸까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때때로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을 지나쳤어요. 그곳엔 아직도 오래된 여관이 있어요. 지금은 모텔로 바뀌었지만 간판은 여전히 동백여관이라고 적혀 있죠. 그곳에서 처음 정우 씨를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여관 아주머니.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 이제는 아마 돌아가셨겠죠. 식당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정우 씨 기일이라 가게를 쉬는 날이에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오늘이 남편 기일이라며? 우리가 작은 상 차렸어. 박할아버지, 김할머니, 이 선생님. 모두 오랜 단골들이었어요. 그들이 정우 씨의 사진 앞에 꽃과 음식을 조금씩 놓아 작은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더군요.
여러분,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은 내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해마다 조용히 이렇게 정우 씨를 기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윤정 씨 덕분에 우리도 가족처럼 지냈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김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무렵 모두 돌아가고 미란이는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가 동백나무 아래 앉았어요. 붉은 꽃잎이 한 장 떨어져 내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정우 씨, 나 지금 행복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내 뺨을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음속으로 정우 씨의 얼굴을 그려봤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저녁 드세요. 미란이의 부름에 일어났어요. 동백꽃 한 장을 조심스럽게 주워 품에 넣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미란이의 정성에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내 삶이에요. 정우 씨와 시어머니가 남겨준 이 작은 세계. 이제는 미란이와 함께 이어가는 이 소중한 일상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빛깔이 마치 동백꽃처럼 붉었죠. 식당을 지키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국밥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수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죠. 사람들은 윤정식당의 된장찌개와 국밥을 먹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어요. 미란이가 자라면서 식당은 더 활기를 띠었어요. 그 아이는 타고난 요리 솜씨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된장 비법만큼은 그대로 지켰어요. 엄마, 지금도 할머니 생각나세요? 그럼 매일 생각나지.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식당에 나오셨어요. 93세의 고령에도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된장을 푸는 일을 놓지 않으셨죠. 그분이 돌아가신 날 식당 앞 동백나무가 유난히 많은 꽃을 피웠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제게 남긴 것이었어요. 윤정아,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이 마지막에는 딸이라 부르셨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그러듯 책상 위 유리단지를 바라봤어요. 오늘 준호가 준 조개 껍데기를 조심스레 넣었죠. 단지가 점점 채워져가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아요. 처음엔 비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채워져 갔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동백나무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55년 전 정우 씨가 처음 그 씨앗을 내게 주었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새 생명을 낳듯이 우리의 인연도 그렇게 이어져 왔네요. 아침이 밝아오자 오늘도 일찍 일어났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이른 아침의 고요함이 좋았죠. 의자에 앉아 동백나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언뜻 보니 정우 씨 같았어요. 잠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건 단지 아침 햇살에 비친 나무 그림자였죠.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우 씨가 처음 내게 동백씨를 건네며 했던 말. 이거 심으면 내년에 꽃 피어요. 우리 같이 볼래요? 그때는 내년이라는 말이 그저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약속이었어요.
함께 미래를 보자는 약속. 정우 씨는 바다에 가셨지만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우리는 함께 꽃을 보았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나 그리고 미란이와 준호까지 그 씨앗에서 피어난 꽃을 함께 보았어요. 미란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손자 준호도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향했어요. 문득 뒤돌아보니 동백나무에서 꽃 한 송이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붉은 꽃잎이 땅에 닿기 전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안녕, 정우 씨. 오늘도 잘 지낼게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미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줬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평소와 다른가? 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그런가요?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나 봐요. 아마도 정우 씨가 보내준 인사 때문일까요? 식탁에 앉아 미란이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버지의 폭력에서 도망쳐 나온 17소녀가 이제는 한 가족의 할머니가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동백꽃과 같은 것 같아요.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지만 그 자리에 열매를 맺고 또다시 새 생명을 탄생시키죠. 정우 씨와의 짧은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란이도 준호도 없었을 거예요.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어쩌면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지만 그 흔적은 우리 안에 남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식당 열까요? 미란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열자.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윤정 식당의 문을 여는 순간 55년 동안 매일 했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정우 씨, 오늘도 힘내세요. 나도 힘낼게요. 동백꽃은 계절이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